아침 오전 세션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4시, 5시 다 되는 시간까지 지금 남아서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 정말 고맙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거래소 상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코인원 국내 워낙마켓 거래소죠. 코인원의 조윤진 상장 팀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 리스팅 담당 맡고 있는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상장 업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되게 많은 리서치 회사들에서 또 언론에서 이제 거래 이용자 보호법 신설 이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그런 양적 요건에 대해서는 다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장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토큰의 발행량에 관한 것이에요. 총 우리가 몇 개를 발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풀릴 것이다 하는 그 유통 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토큰의 유즈 케이스예요. 토큰의 유틸리티, 이 토큰이 상장되고 나면 어디에 쓰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행 주체의 투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도 그 회사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행 주체의 투명성, 그리고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럼 이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가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 사업 계획을 얼마나 투명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공개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는 2가지, 사업 계획, 이 로드맵과 토큰의 유틸리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이 사고 나서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양적 요건, 그러니까 토큰의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내가 정해서 찍어내면은 이제 끝이지만, 사업이 진짜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로드맵을 짜고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토큰을 그렇게 정말 유즈 케이스에 맞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은 프로젝트의 그 역량이 정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7월 19일에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적받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발행자 규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발행량, 네. 유통량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요. 또 로드맵 부분도.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유통량이나 발행 계획, 뭐 로드맵이 임의로 변경됐을 때, 뭐 프로젝트가 일방으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공시에 대한 뭐 기준은 없지만 네. 그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사실 투자자, 이용자 혹은 금융 감독 입장에서는 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에요. 그 이제 공시가 바뀌거나 그 계획이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기 전부터 그 재단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만약에 프로젝트 팀에서 제공을 하신 그 사업 계획이 바뀌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만약에 사업 계획이 바뀐 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장 프로세스 중간에 드랍을 할 수도 있고, 상장
상장이 되고 나서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유의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경고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 미리 경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업 계획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명확하고 좀 뚜렷하게 프로젝트에 경고 및 공지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네. 생기는데요. 이용자보호법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네.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소문이 음.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리스트, 상장 폐지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코인명들이 해서 이건 곧 상장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능 불가능보다는 그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무더기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 이건 정말 약간 루머에 조금 그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코인원을 포함해서 모든 5대 거래소는 상장을 폐지할 경우, 그러니까 거래 지원을 종료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정해놓고 쭈루룩 다 종료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약간 걱정이 많이 섞인 우려이고 그 저희가 이렇게 거래소별로 가지고 있는 또 dak사가 지정한 명확한 사유에 따라서만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정말로 이게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에만 이제 거래 지원 종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이렇게 네. 공유를 드린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되고 있는지 다들 이제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거래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프로젝트 뭐 상장 혹은 거래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나아간다면 상장 폐지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용자보호법에서 나온 그 모범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범 사례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별로 정말 그 모범 사례에 맞게 그리고 맞는 프로젝트를 거래 지원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좀 더 건강한 가상자산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모범 사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양적 요건과도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그 명확한 그 토큰의 수량과 그리고 계획들 그리고 명확한 토큰의 유즈 케이스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원해왔던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코인이 도대체 누가 발행한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모두가 궁금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거래소에서 알아서 필터링해서 이제 그 거래소에 올려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믿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성숙하고 안전한 그 환경에서 계속 투자를 조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금은 오염이 되었다고 이제 오해를 받던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좀 이제 깨끗해지지 않을까. 건전하겠다. 건전하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질문이 이게 상장 심사하는 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장 빔에 대해서 아마 상장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직후에 상장 빔이란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급등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건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네.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거래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예방, 방지 혹은 모니터링하면서 뭐 좋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을까? 네, 사실 그 상장 빔이 거래소마다 그 크기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나긴 하지만
코인원에서는 우선 예전에는 이제 거래 지원과 동시에 뭔가 거래량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벤트가 거래 지원과 동시에 열리면 아무래도 이 가격의 급등락에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거래 지원과 동시에 열리는 이벤트는 하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가격의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내부에 이상 거래 감지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급등락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약간의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통장 매매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상장빔 그리고 투자 가격의 심각한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관계로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 종목을 선정할 때 상장을 뭐 선정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는 뭐 지표나 특징 이런 게 있는지와 또 거래소에서 이런 상장된 코인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이 그리고 이제 토큰을 발행한 프로젝트가 좀 지속 가능한 이제 프로젝트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제점을 본인들 스스로 명확하게 이제 디파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본인들이 디파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왔는가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굳이 웹2가 아니라 일반 그런 이제 사업 생태계가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토큰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 토큰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디파인하고 솔루션을 명확하고 또 좀 뚜렷하게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